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회 국립한국문학관 학술대회 일부 작가대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평론 쓰는 신형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이라면 이 두 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무의미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안도현 선생님은 61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하셨고요. 81년에 등단하셔서 시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현수 작가님은 70년에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셨고요. 93년부터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시인 백석은 평북 정주 출신인데 여기 모여있는 세 사람은 다 경북 출신입니다. 하필 또 이렇게 다 경북 사람들로만 모여 있습니다. 자, 제1회 국립한국문학관 학술대회니까요. 이 두 분한테 국립한국문학관 개관, 아직 개관되진 않았지만 개관을 미리 축하하는 인사 말씀을 그리고 겸해서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인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도현 선생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안도현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 건물이 세워지려면 한 3, 4년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국립한국문학관이 우리 문학의 과거와 오늘을 잘 담아서 미래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김현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기대가 그동안 문학계에서 좀 많이 컸었는데요. 그 기대가 드디어 성사되어서 조만간 몇 년 내로 부지에 문학관 건물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국문학의 지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이 국립한국문학관 그 출범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갖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보통 서점이나 좀 편안한 공간에서 독자들을 만나는 자리는 뭐 수도 없이 가지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4대를 앞에 두고 하려니까 저도 그렇고요.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풀어질 테니까 보기 좀 답답하셔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백석을 다루게 됐느냐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요. 백석이야 김수영과 더불어서 뭐 한국 문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시인이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시인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인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백석이야 언제 어디서 다루어도 이상할 게 없는 대상입니다만 오늘은 특히 시의성이 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현수 작가님께서 오랜만에 내신 소설이 백석을 모델로 한 소설이죠.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안도현 선생님의 백석평전이라는 책도 있으니 두 책을 뭔가 좀 연결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던 차에 마침 또 그런 기획을 하셔서 의뢰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뭐 평전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걸 썼다는 것은 저는 학자가 논문 몇 편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료 너머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 두 분이 백석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전 아마추어 백석 애호가라서 그냥 정말 질문만 열심히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올해 이제 신간 내셨는데요.
한 7, 8년 만에 정규 작품집이라고 할까요? 그걸 내셨어요. 뭐, 두 분 다 약간 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경과로 이렇게 오래 걸리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시를 매년 한 4, 5년 쓰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지 않을 때 정말 쓰지 않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 편도 쓰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시집이 거의 8년 만에 그 사이에 한 두세 권 냈어야 되는데 8년 만에 시집을 한 권 냈습니다. 선생님도 한 7년? 예, 저 같은 경우에 8년 만에 그 장편 8년. 소설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책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중간에 간간히 그 에세이집을 냈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약간의 이제 저의 그 내적인 어떤 변화 같은 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변화는 뭐 사회하고 이렇게 어떤 사회 변화와 제 그 개인적인 그 응대하는 방식의 변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해서 소설 작업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어쨌든 이 7회 마지막이라는 소설이 저는 이제 나오게 되어서 그 헛되이 보낸 시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김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인터뷰에서도 몇 번 이제 언급이 된 걸 제가 봤는데 참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구체적인 짐작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좀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 이따가 차차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뭐 최초의 버전은 음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말을 한번 오늘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백석의 시가 무엇이냐, 그걸 먼저 밝혀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미리 당겨서 두 분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백석의 시를 한 편 고르고 그 시를 좀 낭독해 주시는 시간을 미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놨고요. 각자 시를 골라 오셨습니다. 먼저 안도현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시고 낭독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백석의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한 편만 꼽으라면 흰 바람벽이 있어를 꼽고 싶은데 우리 김현수 씨가 미리 선정을 해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좋아하는 시를 읽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네. 네, 저는 그 안도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흰 바람벽이 있어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백석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시의 그 뒷부분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글자들이 지나가는데 앞에 글자들은 백석의 글자다라는 걸 알겠는데
뒤에 지나가는 글자들은 과연 누가 쓴 글자일까?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 때문에 제가 이 궁금증 때문에 그 소설을 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흰 바람벽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이상입니다. 네. 이 국립한국문학관에 그 사슴 초판본이 보관이 돼 있는데요. 너무 귀한 책이라 반출이 안 된다고 하셔서 오늘 사슴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대신 현재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백석 시집 단행본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은 방금 이 시를 왜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 나타샤는 왜 특별히 아끼시는지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보면 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고 세상 같은 거는 더러워 버리는 거다. 라는 백석이 그렇게 강하게 무슨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세상 같은 거는 나는 그냥 버려버린다. 라는 어떤 꼿꼿함? 그런 것이 마음에 드는 시입니다. 저는 연애시로 읽기보다는 그런 백석의 어떤 삶의 태도, 그런 것이 엿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김현수 선생님 이번 소설에도 나타샤가 마지막에 좀 네. 대미를 장식하는 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역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처음에는 이제 또 듣기에는 좀 이렇게 진짜 연애시처럼 들리는데 저는 백석 씨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얀 당나귀 같은 거 하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석은 좀 흰색을 굉장히 좋아했고 흰 바람벽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나타샤가 이제 약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북쪽 취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저는 언어적인 관점에서 나타샤라는 게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할 때가 아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나타샤라는 걸 단순히 그렇게 이국적 취향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음성학적으로 좀 시처럼 들리게 하려고 그 이름을 가져온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낭독하면 굉장히 이렇게 귀에 잘 들립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분이 뭐 그냥 연애시처럼 쓴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여하튼 오랫동안 백석을 좋아해 오신 두 분인데 아주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좀 짧게 줄이셔서 나와 백석의 오랜 역사, 언제 처음 만났고 뭐 그런 얘기 먼저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우리 문학사에서 월북을 했거나 북한에 살고 있는 작가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1988년 올림픽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수사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의 그 수사학 속에 백석의 모닥불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백석 씨를 20살 때 처음 만나고 나서 그 교수님 찾아다니면서 백석이 누군지를 묻고 또 잡지 같은 데 실려 있는 거를 조금씩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빌려서 필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석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 며칠 전에 옛날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필사한 노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다른 시인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 북한에서 그 활동하셨던 문인들의 작품 읽을 수가 전혀 없었고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한 게 제가 1989년인데 대학에 입학해서 그때 제가 좀 좋아하던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자 선배님이신데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 분인데 그 교보문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 그 시집 코너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던 이분이 이제 그 백석 그 시집을 이동준 교수님이 엮으신 그 시집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시인이었고요. 주신 이유는 그분이 이제 그걸로 그 논문을 썼어요. 그게 뭐 아주 초창기에 쓰신 논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백석이라는 그 시인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또 그 선배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읽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뭐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백석 시인의 작품이 대학교 1학년이 읽기 좀 쉽지 않고요.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사선 부분을 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20대 내내 계속 따라 읽게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던 시들부터 해서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에 시들까지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제일 최초로 이제 좋아했던 것은 뭐 남신의주 유동과 학시봉방이라는 시가 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시를 좋아했고요. 그 시가 가진 그 시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소설만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뭐랄까 이게 뒷부분에 가면은 막 마치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듯한 웅장한 서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을까 그 미스테리 같은 게 저한테 있어서 그걸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백석 시집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나의 최고의 백석 시 한 편을 저한테 물어본다면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답은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이에요. 뭐 신선한 선택은 아니지만 방금 김현수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 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코러스가 울리는 것 같다는 표현은 뭔가 확 와닿는 게 있네요. 네. 그 김현수 선생님 하면은 다들 이상을 또 많이 떠올릴 텐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이상과 백석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존재입니까? 작가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요. 젊었을 때는 이상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가 굉장히 끌렸고, 그리고 그 태도에 있는 본질, 그게 뭔지 알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백석의 이제 뭐 초창기보다는 백석의 후반기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한테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래도 그 문학이라고 하면은 뭐 백석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그들의 젊은 시절에 그 화려했던 시절에 그 문학이 좀 더 좀 끌리겠죠. 저도 비슷해요. 이상 훨씬 좋아했는데 지금 좀 옮겨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본데. 안전 선생님은 아까 백석을 만난 뒤로는 다른 시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셨는데 네. 이상 따위라고 생각하시는 뭐 네. 이상 말고 윤동주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해방 후에 거의 윤동주가 1등을 해온 것 같습니다. 뭐 서시 별해하는 밤 이런. 근데 그게 앞으로는 좀 백석 씨가 또 요즘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백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또 그동안 이제 백석 평전을 쓰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윤동주가 백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시인이잖아요. 뭐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영향관계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보면 윤동주와 백석 중에 누가 좋아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백석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윤동주와 백석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프닝이었고요. 이제 백석의 삶을 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12년생입니다. 백석은. 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김일성과 동갑이죠. 네. 그래서 정주에서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해서 오산학교 다닌 그런 분인데요. 정주 참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춘원도 여기에서 교사 생활했고요. 춘원의 고향이 그 백석의 집하고 멀지 않는 곳에 있었죠. 그리고 뭐 소월과 김업과 뭐 백석 다 여기서 이제 나고 또 혹은 교사로 재직을 하고 그런 곳이고요. 백석 평전을 보니까 백낙청 선생님도 친간 이쪽이라고. 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곳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오산학교 졸업하고 신춘문예에 이제 당선이 돼서 덕분에 장학금 받는 기회가 생겨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아오야마 학원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백석의 청년기의 문학적 성향이 물론 서울도 있었지만 일본을 통해서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백석의 이름도 이 시인에게서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뭐 다들 이 시인과 백석을 많이 관련을 짓죠. 이시카와 다쿠보쿠라는 시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시카와 다쿠보쿠 얘기를 지금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김현수 선생님이 밤은 노래한다라는 소설에서 또 마침 이 시인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얼핏 이름만 알고 있다가 밤은 노래한다를 읽으면서 이 시인한테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시집도 사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그때 이미 백석도 좋아하고 계신 상태셨으니까 뭔가 둘 사이에 통하는 점이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시카와 다쿠보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백석이 태어날 즈음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일이 뭐 합방되기 되던 직후 뭐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고요. 그래서 조선의 그때 그 청년 문인들이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소설에서 이분 시를 이제 쓰기도 했는데, 그 좋아했던 것의 이제 핵심은 일단 형식은 좀 약간 동양적인 형식으로 이제 뭐 정형시 형태로 시를 쓰고 뭐 짧게도 쓰고 그렇게 쓰는데, 그 담긴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방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등 실업자로서의 그 어떤 비애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사투리 같은 것도 이제 언어적인 접근으로 사투리를 좀 다룬다든지 해서 그 담긴 내용은 굉장히 그 좀 세련된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합쳐놓은 듯한 느낌, 이게 이제 새롭게 그 조선 청년들한테도 다가갔던 것 같고요. 백석도 아마 그런 것에 걸리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뭐 굳이 억지로 맞춰보자면 백석의 삶과도 이제 뭐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이시가와 타쿠보쿠가 나중에 이제 뭐 홋카이도에 가서 뭐 방랑을 한다든지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백석도 이제 만주 쪽으로 올라가서 뭐 방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비애 같은 것들을 뭐 말할 때는 그 좀 말이 좀 겹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닮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아마 그 자기가 일본에 있던 시절에 이름이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가와 이시가 이제 석자일 텐데, 그 석자를 바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영향을 받았다고 자기가 이제 내세우는 것이겠죠. 이런 시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결심을 했겠죠. 네. 그렇죠. 이름은 평생 갖고 가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극복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이름을 끝까지 쓴 거 보면 참 대단한 모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안도현 선생님 백석평전에도, 이 두 시인의 상관관계를 작품을 예로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 일본 모더니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단시 혹은 산문시 형태가 백석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 일본의 안자이 후유에 같은 이런 모더니스트들의 신시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점에서 당시에 유학파 시인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질이라고 할까, 이 뭐 고집 같은 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 지금도 이제 백석 시를 읽으면 그 시의 편북 방언들 때문에 덜커덕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각주를 찾아보고 뭐 이러는데, 36년에 백석이 사슴을 내고 나서 그걸 아주 호되게 거의 공격적으로 비판했던 사람 중 임화가 있잖아요. 그 임화의 글을 보면 그 백석이 가진 거기서 뭐 향토성인가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게 한마디로 촌스럽다는 거였거든요. 새롭지 않다. 근데 백석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자기 고향 말, 평안북도의 말을 시에 이렇게 가져와 쓰는 것을 뭐라고 할까, 어떤 시인으로서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슴에 보면 고향 이야기가 많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많은데, 36년을 자꾸 보면 그 어린 시절은 1920년대 고향, 평안도겠죠. 고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향 방언이 이제 온 건데, 그게 여타 다른 시인들은 그런 시도를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30년대에. 그래서 그 말 자체를 시인으로서 자기 자존심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아무튼 그 백석의 그런 기질은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특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선일보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35년부터는 이제
시를 쓰게 됩니다. 이 무렵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백석의 이제 사랑인데, 그 유학 시절의 사랑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뒤에 이제 돌아와서 35년 7월에 박경련 씨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통영을 가서 구애를 시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리고 그 통영 갔다 온 그 달 말에 이제 사슴이 출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함흥으로 옮겨가죠. 영생고보에 영어교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그해 겨울에 자야 기생이었던 자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37년 4월에는 박경련 씨가 이제 결혼을 한 것에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좀 유치한 궁금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겹쳐요, 두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뭐 다 1, 2년 상관이니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생님? 지금 남아있는 자료로 봐서는 박경련을 만나서 뭐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다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짝사랑하고 아까 구애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청혼하고 했는데 실패를 했던 거고요. 자야는 이제 함흥에서 아주 지독하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또 그런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박경련은 사랑했고 자야한테는 그냥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아, 그것도 재밌네. 뭐 알 수 없죠. 김현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제가 백석의 인생에서 가장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결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또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혼을 또 쉽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려자를 찾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박경련 씨한테 구애를 한 것도 그런 이분한테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구원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그 자야 여사에 대해서는 그 목표에 있지 않았던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중단이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다른 점은 어쨌든 박경련 씨에 대해서는 짝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남았어요. 몇 편의 이제 시들이 남고 그 중에 좋은 시도 있고 한데 그 자야 여사는 자야 씨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이제 나를 위해서 쓴 시다. 나와 나타샤 힌당나게도 자기한테 쓴 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이제 자야를 위해서 쓴 시구나라고 밝힐 수 있는 시는 없다는 점에서 그건 아주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돈 선생님도 책에 자야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회고들 중에서 이게 나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바로잡은 게 또 있으시잖아요, 몇 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야 여사를 위해서 쓴 시는 하나도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참 마음이 휑해지네요. 근데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쓴 함흥 바다라는 제목의 바다에 갔는데 당신이 없다. 이제 논란들이 있죠. 당신이 누구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나중에 만주에 가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흰바람벽이 있었던 만주에서 쓴 시인데 거기는 정확하게 박경련을 아이도 벌써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만주에 가서도 배신당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자야 여사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 오는 소중한 자료이긴 한데 아주 오래된 기억을 이렇게 불러내다 보니까 때때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쓸쓸한 얘기지만 아무튼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라서 계속 이렇게 되새겨지고 작품으로도 표현도 되고 했던 케이스가 박경련 케이스가 아닌가. 근데 백석이 사랑을 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연애를 하게 되면 젊은 남녀 사이에 오랫동안 좀 대화를 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박경련을 결혼식 피로연에서 봤을 때도 네.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고 또 자야를 만날 때도 첫날 당신은 내 마누라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연애에 대한 탐색이 없어요. 그냥 확 달아오르고 또 물러나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그거는. 그렇죠? 네. 아닌 게 아니라 박경련 씨한테는 이제 거절당하고 자야 씨하고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이 상황에서 백석은 또 2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강권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안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몰래 결혼을 해버린 식이 돼버리는데 한 번은 이제 경성에서 하고 또 한 번은 충북 진천에서 가서 사람 만나고 결혼식 올리는 뭐 이런 무슨 결혼식을 출장 가듯이 이렇게 한 케이스예요. 근데 마침 이게 그냥 지나갈 만한 사건일 수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참 그게 인생에 큰 영향이 있었던 사건이겠지만 백석의 연보에서는 한 줄 쓰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마침 이번에 안도현 선생님께서 낸 시집에 그 2번째 결혼 상대자를 화자로 내세운 그런 시를 또 쓰셨어요. 충북 진천에서 결혼을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 제목이 진천에서입니다.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이 시를 쓰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백석이 이제 진천에서 결혼을 하고 첫날 밤도 보내지 않고 자야한테로 와서 나 결혼하고 왔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꼭 뭐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뻔뻔한 거죠. 그러면 그 결혼식을 치렀던 뭐 30년대 우리나라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이 신부가 신랑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당한 그 진천의 젊은 여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뭐 속이 타들어갔겠죠. 신랑이 결혼하고 나서 없어졌으니까 평생 그 마음에 어떤 큰 그늘이 돼서 살았을 텐데 또 그럼에도 우리 한국 여성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분노를 옛날엔 잘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 원망을 하면서도 그 남자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여성상이 아니었을까. 그분을 좀 저는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누가 이렇게 진천까지 가서 결혼하도록 했을까. 또 홍명희 선생이 혹시 중매를 했나 이런 추측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시 한 편으로 그분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그 일종의 봉건성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도 조혼 풍속 이런 거 있었고 뭐 아시겠지만 이광수나 나혜석이 초창기에 쓴 소설들도 보면 이 조혼 풍속 때문에 여성들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함흥 시절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조선일보사 근무를 하다가 원래 백석은 그 조용한 곳에서 영어 선생님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2년 만에 경성생활 접고 함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함흥 시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시기가 사슴을 출간하고 난 거의 직후예요. 그래서 뭐 김기림의 표현에 따르면은 거의 폭탄 같은 시집을 던져놓고
본인은 떠나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은 조용하게 함흥에 있었지만 문단은 아주 뜨거웠다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석평전에 안도현 선생님께서 그때 어떤 평가들이 나왔는지를 좀 다양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김현수 선생님도 그 평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사슴에 한정되어 있는 평가긴 합니다만, 그 다양한 평가들에서 좀 공감할 만한 것들과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저 사슴을 읽었을 때부터 이분이 모더니즘에 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분도 영어 사범과를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의 그 시단의 풍토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 문단에서 그 아일랜드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고향의 말들을 쓰자라는 맥락인데, 돌아가서 고향의 말들을 쓰자라고 할 때 이 고향의 말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 아니고 다시 채집을 해가지고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안석 김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주에서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정주 말들에 익숙한데, 사슴에 실린 말들은 자기도 모르는 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백석 시인이 자기 함흥에 가서 함흥에서 이제 쓴 산문들을 보면 여러 음식 이름이라든지 여러 단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글을 쓸 때의 방법은 일단 단어들을 수집을 한 뒤에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정확한 단어를 쓴다. 그래서 조개 이름을 다 하나하나 다 부른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방식이 사슴을 쓸 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슴이라는 것은 토속어를 살렸고 전통적인 시다라는 게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는 없었는가 했는데, 저는 이번에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김기림 시인이 조선일보에 쓴 월평 같은 서평을 이번에 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같은 영어를 전공하고 해서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림 시인이 글에서 썼던 얘기들이 나중에 후기 백석 씨도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석은 우리를 충분히 예상적이게 만들 수 있는 세계를 주무르면서 그것 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추태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시인이다 라는 건데, 이 부분 뒤에 후기 시들에 대한 설명이 이미 이때 나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평을 읽고 약간 이제 김기림과 같이 이렇게 제가 김기림과 하이파이브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게요. 김기림 글이 참 정확하게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에 대한 김기림의 평도 그렇지만 참 정확한 평가를 잘하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용철 시인도 그때 아주 이 평안도 사투리 사용한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였었고요. 근데 임화하고 오장화는 아주 비판적이었는데, 임화야 그렇다 쳐도 오장환의 경우는 시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를 그렇죠. 할 정도인데,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참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념적으로 백석한테 묘한 어떤 라이벌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건 오장환이 아닐까. 아주 글을 쓸 때 굉장히 젊었을 20살 때고요. 또 문단이나 이 문학판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막 공격을 하다가 자기도 배웠다, 또 이렇게 약간의 존경심을 또 보이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 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을 되게 강하게 의식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상한 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이 또 들더라고요. 안도현 선생님께서 또 백석 시 선집을 만들어서 출간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 시인선에 사슴이란 제목으로 북한에 가서 쓴 시까지 다 포함해서 셀렉션 하신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흥미로웠던 것은, 보통 백석 시집의 전형적인 패턴은 각주를 밑에다 이게 달아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안돈 선생님의 그 판본은 다 미주 형태로 뒤로 이제 옮겨놔 버리셨어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읽어야 되는, 모르는 단어들도 읽어야 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해보다 먼저 느낌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주를 다는 것은 지나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한편의 시를 읽을 때 시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대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하튼 잘 모르더라도 느낌으로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현수 선생님도 처음에 사슴을 넘기 어려웠다라고 하셨고, 저도 사실은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도 백석시를 거의 읽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지금 독자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거의 외국어 같은 느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또 뒤로 몰아넣으신 선택의 이유는? 87년에 그 이동순 선생님이 그 백석시 전집을 낼 때는 그 주가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나온 책들을 보면 다 각주 형태로 그 페이지에 이렇게 줄을 달아놨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학생들하고 제가 엮은 그 시집을 읽다가 뒤에 있는 어떤 단어를 찾아보라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뭐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연구자들은 백석시어에 대해서 정확한 풀이와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일반 독자들은 몰라도 그 어떤 앞뒤 맥락으로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본은 그건데, 예. 백석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선생님, 시를 쓰시는 입장에서, 시에 이 주석이 필요한 어떤 단어를 전략적으로 쓰는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게 미학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걸 다르게 이미지로 만들거나, 네. 뭐, 다른 묘사로 만들어야지. 그 각주를 달면 뭔가 아이들 표현으로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과시하고 싶은. 전에 그 제주도 시인들이 쓴 시 중에 제주 방언으로만 쓴 시들, 시집도 낸 분도 있고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한 태도하고 좀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편애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은 백석처럼 쓰면 안 된다. 각주를 백석이 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백석이 단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그 책을 읽는 분들이나 그런 연구자들이 이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달아놓은 건데, 그게 백석 시집 읽을 때마다 저는 좀 어색했거든요. 네. 이상하죠. 네. 그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네,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만주 시절이라고 할까요? 백석이 이제 40년대로 접어들면서 또 훌쩍 만주로 가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상황이 아주 엄혹해지니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놓여있는 공간을 바꿔버리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가라는 짐작이 또 되는데요. 그래서 만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선생님? 함흥으로 간 것도 그렇고요. 네. 조선일보라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시집 내고 나서 바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물론 그거는 뭐 일본에서 사범과 영어 교육과를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 교사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그 조선일보라는 신문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방응모 씨가 사주가 될 때, 인수할 때만 해도, 그 누굽니까? 홍명희 선생이랄지, 또 일제강점기 36년 중에 제일 아주 그 거대한 학생운동 조직을 이끌었던 신현중 같은 사람,
또 한때는 박은영도 아마 기자로 있었다고 이제 들었었는데, 그런 어떤 민족의식이 있는 신문이었는데, 조선일보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중일전쟁, 37년에는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친일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할 때가 36, 7년 무렵부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 또 함흥으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도 있고요. 만주로 간 거는 이제 그 무렵에 거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폐간되기 시작할 때인데, 심지어 20년대 그 카프 활동을 했던 이마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떤 그 총독부가 만들었다기보다 총독부가 배경에 있었던 그 문인단체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백성 그런 데도 들어가지 않고 만주로 이렇게 떠났다는 것은 이 일제의 그 영향력이 국내에서 더 커질 거라고 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참 뭐 이상한 가정이긴 하지만 백석이 친일 매문 행위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주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라도 약간의 그런 글들을 썼다면, 예전에 우리 2002년에 친일 문인 명단 42명 발표할 때 그때 기준은 3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4편 정도 글을 썼다. 그래서 명단에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가 됐다면, 참 지금 백석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난감한 숙제 같은 게 또 생겼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김현수 선생님 같은 경우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백석의 입장이 되었다면, 백석이 그런 친일 행위를 했다면 지금 제가 이제 백석을 바라보는 네, 입장에서요. 문학을 어떻게 대하게 될 건가요? 저는 그 친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 같은 경우에 12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일본어로 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실제로 일본어로도 시를 몇 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만주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도 일본 시인하고 뭐 굉장히 두터운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 단순히 그러면 일본어로 시를 쓴다 혹은 일본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친일로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책, 그 정부 시책에 맞춰서 뭐 글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백석이라는 분은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피해 다닌 분이시긴 한데, 제가 그게 저는 약간 어떤 기질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그 일본 친일의 행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만주로 도피한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좀 약간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북한에서의 이분의 선택들을 지켜보게 되면, 그게 적극적인 반발, 적극적인 도피보다는 약간 기질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의 성향은 좀 더 개인적인 쪽에 더 집중돼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뭐 당연히 짐작을 하고 지금도 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항상 뭐 반복되는 문제고, 이 문제가 저는 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기 어려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그 위치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질문의 답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영역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뭐 이런 답이 뭐 가능한데, 문학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도 느꼈는데, 문학에서는 저는 그 표현의 자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표현의 자유 문제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주의 국가가 있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의 반대파의 목소리를 이렇게 맞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문학에서는 어떤 목소리든 그걸 맞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든 표현은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일단 용인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공과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일 문인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한계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그걸 보아야지 그 세계, 그 당시의 세계가 올바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은 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아마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독자들이 아마 다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그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이걸 없앤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백석한테는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백석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좀 되겠죠. 지금과 다르게 좀 더 그분한테 그런 식의 흠이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길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안도현 선생님도 백석 시선집 아까 만드신 거에 뒤에 보면 백석이 이렇게 만주를 가고 친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서 이렇게 도피한 것에 대해서 백석의 기질적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중용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뭔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어서 보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만주에서 북한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 이 해방공간이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남쪽에서는 북으로 많이 올라가고 또 북에서도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석도 얼마든지 오산학교, 자기 모교인 오산학교도 이제 남쪽으로 다 주요한 인물들이 다 내려왔으니까요. 서울로 왜 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서울에 있는 이 나라가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일제 시기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요소요소의 역할을 다시 하는 모습, 그 정보를 누군가 백석한테 전해줬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멀리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일본이고 또 친일 세력들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학 시절에도 일본어 시를 한 편도 안 썼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보통 우리는 어디 미국 유학을 갔다 오면 논문을 쓸 때도 미국의 이론을 빌려와서 쓰고 영어 논문도 쓰죠. 일반 대화를 할 때도 영어를 섞어 쓰고 백석은 일본어를 쓰는 것조차도 생활에서 아주 싫어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만주 시절이 좀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백석한테는 이때 또 좋은 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시집을 묶으면 백석 시집의 이제 후반부에 이 만주 시편 이런 명칭으로 이렇게 묶이는 시들이 이때 쓰여지는데요. 아까 흰 바람벽이 있어 또 이미 말씀해 주셨고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도 이 무렵의 시일 텐데 저는 사실 사슴의 백석보다는 이 만주 시절 시편들의 백석이 훨씬 좋아요. 제가 아직 안목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석의 1인칭이 갖고 있는 힘이 좀 너무나 비교 불가능한 어떤 힘이 있고 이거는 사슴에서는 저는 느낄 수가 없으니 이쪽을 자꾸 더 끌리게 되는데요. 이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 아까 김현수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참 미스테리하다고 할 정도의 울림이 있는 시인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해 나는 자주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걸 자꾸만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내가 눌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슬픔은 무엇이고 이 어리석음은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됩니다. 슬픔은 뭐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슬픈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원 선생님 먼저. 근데 이제 만주 시절의 시들을 좀 보게 되면 아까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경우에도 자기 생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생각이 벽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기 생각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도 뭐 나는 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쓰여지는 말들은 시어들은 다 자기 생각들입니다. 나 이제 뭐 아내와도 헤어지고 살던 집도 없어지고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이게 그냥 자기 생각들이죠. 비애의 생각들인데 그러니까 이 슬픔은 이제 지금 처한 상황이 이제 슬픈 것이고요. 어리석다는 것은 그 생각들에 계속 몰두하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미스테리가 뭘까라고 네. 생각했을 때 그 시의 시선이 뭐 소설로 치자면 갑자기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할 때부터 시야가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천정 위로.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뒷산에 갈매나무가 포커스가 되는데 네.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걸 보면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더 큰 시야를 가진다라고 여겨져요. 그 미스테리의 핵심은. 그렇다고 치자면은 뭐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나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 내 모습. 그래서 이 시인 백석은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시를 쓰는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어떤 보여지는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저는 좀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1인칭도 뛰어넘는 어떤 인칭의 세계에서 썼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썼으면. 3인칭의 네. 관점에서 자기의 슬픔을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그 3인칭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 흰 바람벽이 있어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글이 되겠죠. 네. 먼 시간으로 보면은 당신은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다. 네.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뛰어난 시인이 되는데 그림이 될 뿐이다. 이 인식을 가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처한 상이 슬픈데 이 슬픔이 자기를 아주 높고 그런 존재로 만들 것이다. 이걸 가지는 게 쉽진 않은데 그 시야를 가졌던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도현 선생님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이제 그 첫 줄이 아내가 없어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안에는 아마 그 문학수, 화가 문학수의 여동생인 네. 무경옥으로 이제 추측이 세 번째 부인인 거죠? 그랬나? 네, 그렇죠. 네. 결혼한 지 한 1년 만에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 헤어질 때, 뭐, 둘 사이의 어떤 갈등보다는, 부모가 그 여성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네.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헤어지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줄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때 이제 부모의 강권이 너 이혼해라라는 그 강권, 내 괴로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지금의 장춘 신경도 아니고 저쪽 어디입니까 남신의주 네. 쪽에 이제 와 있을 때니까 밥벌이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이게 이제 우선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에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가시나무에 보면. 그거를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들과 그 슬픔들을 극복해 가는 뒷부분으로 오면서, 그 부분이 그 시에 어떤 참된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갈매나무, 네. 그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겠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오래전 한 10여 년 전에 저기 홍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을 갔는데, 시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 나무 연구하는 그 박사님이 갈매나무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갈매나무를 알잖아요. 흔한 나무가 아닌데 백석시에서 봤기 때문에 그 백석의 시에 나오는 겁니다 하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질문할 때는 갈매나무를 그렇게 많이 묻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매나무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더래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한 편의 시에 들어있는 작은 식물 이름 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징이 되는구나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갈매나무를 본 적도 없는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셨어요? 갈매나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안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만주시대 시 참 할 얘기 많은데요. 뒷 얘기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해방 이후로 넘어갈 텐데요. 잠시 한 5분 정도만 저희 좀 쉬고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